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생명을 구한 현대로템. 2. 한국 기업들이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3. KF-21이 주목받고 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를 달리고 있는 한국 전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서 최후방까지 달리며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현대로템의 전차. 언제 K2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나 싶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대로템의 전차는 전차 탱크가 아닌 전차 트레인입니다. 한국에서 온 전동열차가 우크라이나 난민과 병력들을 수송하며 우크라이나의 핏줄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슬픔에 잠겨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한국제 전차의 문이 열리자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잊고 감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 초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 현대로템 기술자들이 러시아의 폭격에도 물러나지 않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살려 우크라이나의 깊은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K2 전차만큼이나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전동열차에 대해 지난해 12월 5일 폴란드에 한 척의 화물선이 도착해 10대의 K2 전차와 24대의 K9 자주포를 내렸습니다.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지 겨우 4개월 만의 일이었죠. 당시 폴란드 대통령까지 자리에 참석해 기쁨을 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배에서 또 다른 화물이 실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대로템이 준비한 또 하나의 전차 바로 12대의 트램이었습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 향하게 될 전동열차 트램이 K2, K9과 같은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었죠. 소식을 들은 폴란드 네티즌들은 폴란드 전체를 한국제로 도배할 생각이냐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탱크 잘 만들기로 유명한 현대로템은 열차, 전동차 분야에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로템은 예전부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등 37개국에 열차와 전동차를 수출해 왔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수출된 현대로템의 전동열차들이 러시아의 공격에도 우크라이나가 버텨낼 수 있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과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으로 고통이 마비되어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전차들이 국가의 핏줄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역 최전선부터 최후방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통해 현대로템의 전차가 달리며 피난민과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역의 군송용으로 쓰이던 전차들이지만 전쟁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로템에서는 전쟁 속에서도 현지에 남아 열차를 수리하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었다고 합니다. 땅이 넓고 도로망이 열악한 우크라이나의 특성상 도시간 교통의 대부분을 철도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러시아가 침략하며 최우선적으로 파괴하려 했던 기반 시설 중 하나가 철도 수송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철도망은 여전히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며 우크라이나의 동맹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함락 직전까지 갔었던 지난 3월 피난 명령이 떨어졌으니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현대로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열차를 수리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에서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현대로템 현지 근로자들과 우크라이나 철도 전문가들이 함께 열차의 지붕, 전기, 브레이크, 견인 장비, 휠셋 형성 등을 포함해 15주간 많은 수리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전쟁터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수리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위험한 순간에도 남아 도움을 준 현대로템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철도망을 유지하기 위해 피난하지 않고 남아있다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철도청 직원만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4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피난할 수 있었고 유럽을 통해 우크라이나 최전선까지 끊임없이 물류가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희생과 남의 나라 전쟁이지만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한국인들이 있었기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독일 방송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철도망을 제2의 우크라이나 군대라고 표현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철도망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설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철도는 국가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에서도 철도 기술자들은 열차를 조작하고 관리하며 세상이 굶주리지 않도록
화물을 운송하고 국가와 세계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철도망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던 게 우크라이나에 있어 큰 행운이었다며 여기에 한국 기업 현대로템이 큰 역할을 수행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로템과 우크라이나와의 인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2010년 현대로템이 전동차 사업을 수주하면서 우크라이나 철도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철도청과 90량 중고속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를 단 2년 만인 2012년에 완납하며 신뢰를 얻어냈었다. 2017년에는 우크라이나 철도청 산하 차량 운영 기관인 오스와 648억 원 규모의 전동차 90량 유지보수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영하 30도의 폭설이 잦은 혹독한 겨울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기후의 특성상 철도 운영에 많은 에러 사항들이 발생하는데요. 만만치 않은 한국의 혹한에 익숙한 현대로템 기술진들은 운행 환경에 맞춰 장치별로 동절기 특별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혹한에서도 이상 없이 열차가 운영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 현지 철도 기술자들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술력을 증명한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철도 현대화 사업의 선봉에 서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시작으로 북동부 주요 도시 카리코프, 돈바스 최대 도시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3대 도시를 연결하는 구간에서 운영될 전동차를 공급하며 기존 낙후된 전동차를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데 기여했었습니다. 당시 납기가 상당히 촉박했었지만 계약을 수주한 회사 중 유일하게 납기보다 빠르게 전차를 납품한 기업은 현대로템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우크라이나 철도 당국이 현대로템 전동차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연결에 나섰었는데요. 폴란드 국영철도 기업 PKP와의 공동 협업을 통해 폴란드 프시미실과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전동차가 달리며 두 나라 사이를 이어주었었죠. 전쟁이 발발한 지금 현대로템의 전동차는 승객 대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신뢰를 보증받은 현대로템의 열차들은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최전방인 쇼스타카에서부터 최후방인 리비우까지 물자와 인력을 실어 나르는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략에 직접 고향을 잃고 피난길에 오른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최고급 열차 인터시티 플러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인터시티 플러스는 열차 안의 온라인 도서관, 온라인 영화관과 최신 식탁 패키지 등 최고급 여객 열차로 전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한순간이라도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누빌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방산 분야만큼이나 인정받고 있는 현대로템의 열차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에 수출되어 도시를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 사업 입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업 규모가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대로템 외에도 프랑스, 중국, 일본 철도회사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캐나다의 1,600억 원 규모의 경전철 공급 사업을 도맡은 적이 있는 현대로템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는 현대로템이지만 역시 가장 잘 만드는 건 전장을 누비는 전차인 것 같은데요. 폴란드에 1차 분이 도착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K2 2차 물량이 이미 배에 실려 출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K3 3차분 역시 곧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현대로템 관계자들도 제대로 들은 게 맞냐며 본사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생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한국의 방산 스피드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끝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K2 전차보다도 엄청난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는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1차 23문에 이은 2차 12문까지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선적을 준비 중인 K9 3차분 물량 12문까지 폴란드에 도착하게 된다면 한국이 폴란드에 약속했던 2023년 K9 48문을 전부 배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단 한 달 만에 약속했던 K9 자주포를 전부 준비한 것이죠. 아무리 신속한 납품이 장기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한국군에서 쓰던 걸 되돌린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폴란드에 도착한 K2, K9은 모두 공장에서 갓 나온 반짝거리는 신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한 납품의 품질까지 보증하니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한국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걸 싫어하는 민족의 빠른 일처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활약상에 박수를 보내봅니다.
차세대 전투기 KF-21의 비행시험 성공 등으로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 위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방산업. 중국도 이에 질세라 차세대 전투기 FC-31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세계적인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가 우리 경전투기 FA-50의 유럽 지역 판매를 지원하겠다고서 나섰습니다. 중국은 FA-50의 유럽 시장 진출을 막으려고 어마어마한 돈까지 썼는데 모두 헛돈이 된 셈이지요.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 개발사 에어버스 그룹의 계열시 에어버스 DS의 대표 마이클 시로는 지난달 내한에 FA-50을 포함한 한국 항공기의 서유럽 시장 수출에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항공우주방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시로른 대표가 그 방안으로 내놓은 것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타이와 대한항공 등 우리 기업에서 납품받는 부품도 매년 7천억 원 규모였던 것을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항공업계로서는 대박이 터진 것이죠. 이 이창양 장관도 시로른 대표에게 에어버스의 연구개발 아이디센터를 한국에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에어버스 그룹은 본거지인 서유럽과 미국 외에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RD센터를 운영 중이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에어버스에 RD센터가 들어서면 우리 방산이나 IT, 항공기술 관련 인프라를 활용해 고도의 상호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수룡과 헬기 개발 등에 있어서 이뤄지고 있는 에어버스와의 협력을 차세대 항공 분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에어버스가 FA-50 등 우리 완제기의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항공 및 방산업계를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판매를 지원하기로 한 완제기로 FA-50을 꼽은 것도 최근 폴란드가 FA-50을 48대 한화로 3조 원대에 달하는 물량을 구매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상품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기체를 유럽 항공산업을 대표하는 회사가 그냥 놓칠 리 없는 것이죠. 이는 또한 우리 항공산업이 최근 해외 시장을 노리기 시작한 중국의 항공산업의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중국 관영 항공사들이 유로버스에 총 292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항공기를 주문해 업계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한화로 48조 원에 달하는 규모. 이런 막대한 양의 주문을 한 번에 한 것에 대해 경쟁국인 미국, 항공업계 견제나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모두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는 분석들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에어버스를 자신들의 항공산업 파트너로 삼기 위함이죠. 다소 의외라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세대 전투기로 KF-21을 개발 중인 것처럼 중국도 자신들의 힘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선양 FC-31. 중국 일부 언론에서는 J-35라는 제식명으로도 불리는 기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FC-31의 개발 파트너 혹은 개발 완료 후 해외 수출 파트너로서 유로버스를 포섭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이란같이 외교 관계상 미국 및 친미 성향 국가들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들이나 이전부터 중국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던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FC-31 개발 완료 시 수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개도국이라 수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한정적이고 정치, 군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도 많아 시장 확장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FC-31 등 자국 항공기 개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시장, 특히 많은 돈을 들여 사줄 수 있는 부자 고객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럽 항공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유로버스에 줄을 대고자 대량 주문이란 수단도 동원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유로버스는 FA-50 등 우리 완제기의 서유럽 시장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는 FA-50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KF-21 등 우리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고 그것이 중국의 동세대, 동급의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회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로버스는 이전부터 자사 기체에 쓸 부품 구입이나 다른 항공사업 관련 협력 등으로 인해 우리 항공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나 FA-50의 수출 성과 등을 보며 우리 기술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유로버스는 완제기 서유럽 시장 판매 지원이 예한에 따른 단순 공치사가 아니란 걸 입증하듯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스페인 공군의 기존 훈련기를 대체할 기체로 FA-50 구매를 제안한 겁니다.
원래 에어버스는 스페인에서 훈련기로 쓰던 F5를 신형 전투기 겸 훈련기인 F7을 개발해 대체할 계획이었는데요. 스페인 정부도 이 기체의 개발에 나섰지만 이미 참여 중이던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피카즈와 병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 흐지부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어버스 측에서 내세운 것이 FA50, 즉 처음부터 돈 들여서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우면 우리 거 사서 써보는 게 어떠다고 스페인 측에 추천한 겁니다. 이에 대해 다른 스페인 현지 매체 기사의 제목부터 아디오스 F즈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현지 분위기는 FA50으로 갈아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에 스페인에서 자국에서 쓰던 F5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대형 수송기 A400M을 우리의 KT-1, T50과 교환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에 우리 지체를 쓰는 데 대한 거부감도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로버스에서 멍석까지 깔아줬으니 FA50의 스페인 수출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스페인처럼 기존 구형 항공기를 대체할 필요성은 있지만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새로운 기체를 처음부터 연구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나라는 유럽을 포함해 여러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인에 FA50을 수출하는 데 성공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을 향한 수출길도 따라서 열릴 가능성이 크죠. 그것도 유로버스라는 모두가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 함께라면 말입니다. 유로버스라는 든든한 파트너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FA50의 자체적인 성능이 개량되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수출에 있어 청신호가 되어줄 것인데요. 특히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과 그에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단순한 훈련 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산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기존 미사일보다 3배가량 빠른 해당 미사일은 본래 지대함 미사일, 즉 지상에서 해상에 있는 적 선박이나 표적 등을 타격할 목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중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해상은 물론 지상에 있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즉 이는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핵심 기술은 물론 기본 설계도 마침 이 미사일은 현재 시제품을 통한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FA50에 장착해 차후 비행 시험도 할 계획입니다.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FA50의 활용 범위는 기존에 비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존에는 단순 근접 지원 항공 능력밖에 앞서 훈련기 등 용도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순항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경공덕기가 되는 것이죠. 방위사업청은 또한 KF-21에 사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1900여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자체의 개발뿐 아니라 전투기에 탑재되거나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의 개발에도 힘을 쏟는 것은 차후 기체의 다방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앞서 말한 것과 같이 FA50에 신형 국산 순항미사일 장착 시 단순 훈련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격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해당 미사일 개발에 대해 다른 일본 군사 매체의 글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매체는 이 미사일이 FA50만이 아니라 KF-21에도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의 개발이 한 기체만이 아니라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다른 기체들의 활용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바꿔 말하면 현재 개발 중인 KF-21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한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FA50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FA50의 해외 수출은 탄탄대로에 오르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훈련기 용도로 사용하다도 유사시 즉시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기체라면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실제로 FA50은 여러 국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FA50의 개발사인 카이가 이집트의 국영회사 아랍산업화기구와 FA50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이집트가 자국의 훈련기와 전투기 교체를 위해 카이 측에서 제안한 FA50과 T50 수출 및 공동 생산에 응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협약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 측은 인접 아랍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FA50 등 전투기 수출을 위해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집트는 해당 지역권 최대 군사 강국 중 하나이자 중동과 아프리카의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이는 해당 지역권에 FA50 항로가 확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로버스의 협력에 향후 탑재될 순항 미사일의 순조로운 개발까지 FA50의 앞날은 탄탄대로나 마찬가지
이것이 현재 개발 중인 KF-21의 밝은 앞길로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항복했습니다. 곡물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다시 협력으로 노선을 변경한 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러시아는 지난 10월 29일 흑해에서 자유로운 곡물 운반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장상 운명되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무역항을 오고 가는 곡물 운반선을 격침시켜야 한다는 러시아 내의 주장이 강해지자 러시아 정부가 협약 탈퇴를 선언하고 해상 봉쇄를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터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눈총 때문에 다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언제든 해상 봉쇄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흑해 함대가 기함을 잃고 전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기뢰 몇 발이면 바다를 막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뢰는 지상의 지뢰처럼 바다 위에 설치하는 폭탄인데요. 탐지와 제거가 까다로워 상선은 물론 군함 역시 당할 수 있는 데다 순양함급 군함도 일격에 격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라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물건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강의 항보전단을 가진 미국조차 기뢰가 깔린 바다에는 군함을 함부로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지뢰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기뢰는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뢰는 우수한 봉쇄 무기이지만 살포 수단과 설치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해군에서 기뢰는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 무기이지만 동시에 방어용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반쪽짜리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기상천외한 신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그 무기는 바로 하늘을 날아 적에게 떨어지는 활공기뢰입니다. 활공기뢰는 최대 사거리가 100km에 달하는 국산 항공유도 폭탄 KGGB에 기뢰의 장점을 합쳐 개발한 신개념 무기인데요. 기뢰의 여러 단점을 완벽히 개선한 덕에 신개념 기뢰를 이용하는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해상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들 폭약을 가득 채운 쇳덩어리를 바다에 띄운다고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개발한 신개념 무기 활공 기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뢰는 기계수레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기계수레는 간단히 말해 기계식 장치를 이용해 수상에서 촉발하는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공격 방식은 해상을 오고 가는 적 선박을 격침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폭발 방식에 따라 접촉기뢰, 감기뢰, 조종기뢰가 있습니다. 첫째, 접촉기뢰는 선박과 충돌했을 때 외부에 있는 접촉핀이 부러지면서 유폭되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기뢰입니다. 방식이 간단한 만큼 저렴해서 세계대전에서 적극적으로 쓰였습니다. 둘째, 감응기뢰는 자기장, 소리, 수압 등에 감응해서 유촉하는 기뢰입니다. 금속 재질인 군함이 접근하여 자기장이 바뀌는 것이나 선박 엔진의 소음, 군함이 지나가며 수면을 밀어낼 때 발생하는 수압 등에 반응해 폭발하는 건데요. 최근 개발된 기뢰는 거의 대부분 이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셋째, 조종 기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기뢰입니다. 사실상 설치형 어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고 사용이 까다로워 잘 쓰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대박을 낼 수 있는 기뢰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설치 방식으로도 나눌 수도 있는데요. 첫째, 계류 기뢰는 추가 달려 있어 특정 지점에 고정된 상태의 접촉 기뢰나 감응 기뢰로 적함을 공격합니다. 둘째, 부유 기뢰는 바다에 무차별적으로 뿌려 적 해역에서 그 어떤 선박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적 기뢰는 추를 이용하는 방식은 계류 기뢰와 똑같지만 수상의 계류에 있는 게 아니라 수중에 고정되어 있다가 어뢰나 부유식 기뢰를 이용해 적함은 물론 잠수함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침적 기뢰와 감응 기뢰를 혼합한 형태의 기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뢰는 주로 방어용으로만 쓰는데요. 우리 해역으로 적의 함대와 잠수함이 침투할 때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예상 침투로의 기뢰를 설치해 적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기뢰는 기뢰가 사용하는 감응장치를 속여 자폭하도록 유도하는 소해구를 이용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해군은 반드시 적의 진격을 저지할 기뢰 부설함과 적의 기뢰를 제거할 소해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원산함, 남포함 같은 기뢰 부설함과 강경급, 양양급 같은 소해함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현대 기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격에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기뢰는 매우 유용한 공격 무기였습니다. 항공기나 잠수함을 통해 적의 연안에 무차별적으로 부유 기뢰를 살포해 적의 해상 운송을 차단하고 적 해군의 기동을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은 보병이 휴대하는 단거리 미사일조차 5에서 10km는 우습게 날아가는 장사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기뢰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함정이나 항공기는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기뢰는 해상 초계기나 수송기 같은 저속 고정익기를 이용해 기뢰를 살포하거나 기뢰 부설함을 이용해 특정 구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그러나 초계기나 수송기는 아무리 우수한 신형기라 할지라도 최대 시속이 900km에 불과한 반면 마하 2에서 5 사이의 초음속을 우습게 넘나드는 미사일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속이 40km 안팎에 불과한 기뢰 부설함은 당연히 미사일에 손쉽게 처리될 게 뻔합니다. 따라서 현대 해군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뢰 전력은 적의 미사일 전력을 완전히 격파한 뒤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기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면 당면한 말이지만 적의 미사일 전력을 괴멸시킬 정도로 적군을 확실하게 제압했다면 굳이 기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 말해 적진에 상륙하지 않고 오직 해상봉쇄가 필요한 매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기뢰를 공격에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성능 미사일도 회피할 수 있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F-15K나 F-35A 같은 첨단 전폭기에 기뢰를 달아서 투하한다면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기뢰는 위력이 강한 만큼 무게와 부피가 웬만한 대형 항공폭탄이나 대형 미사일과 맞먹습니다. 즉 1회 출격으로 하나 이상의 기뢰를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뢰는 설치형 무기이기 때문에 항공폭탄처럼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적을 파괴할 수 없고 대한 미사일처럼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없어 적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게다가 기뢰는 스스로 활강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원하는 지점에 투하하기 위해서는 전폭기가 초계기처럼 느린 속도로 비행해 기뢰를 투하하거나 아니면 급강하 폭격을 하듯이 저공 비행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의 큰 요용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기뢰는 고가의 무기로 일격필살을 노리는 하이급 전폭기, 전력과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한국에 뒤집었습니다.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공 유도 폭탄에 기뢰를 달아서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건데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합동 직격탄 잼입니다. 잼은 GPS 유도 키트를 유도 기능이 없는 멍텅구리 폭탄인 MK82에서 84 시리즈에 부착해 미사일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활공 키트입니다. GPS를 사용한 덕에 기존 폭탄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잼이 등장한 이후부터 미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잼의 성능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페이브웨이처럼 레이저 유도 기능을 넣거나 활공용 날개나 엔진을 부착해 사거리를 늘리는 여러 가지 개량을 통해 성능 향상을 추구했는데요. 심지어 그 여러 개량만 중 활공 어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활공 머리를 본 한국이 활공 기뢰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잼처럼 GPS 유도 키트로 멍텅구리 폭탄을 개조해 최대 사거리를 무려 100km까지 늘렸으며 미사일급 정확도를 자랑하는 활공 유도 폭탄인 KGB 탄두부를. 그런데 이건 혁신이다. 활공 기뢰는 기존 기뢰에 여러 장점을 가지는데요. 먼저 투하 방식이 활강형으로 바뀌면서 투하에 비해 훨씬 먼 거리에서 기뢰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KGB의 최대 사거리인 100km를 전부 활용할 수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공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뢰 자체의 생존성이 크게 오릅니다. 빠르게 활강하는 덕에 속도가 빨라 웬만한 대공 무기로는 요격이 불가능하고 조종 날개를 이용해 설치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항해 중인 적함 인근에 항공폭탄을 떨어뜨릴 듯 투하해 지금 거리에서 유폭하는 대한폭탄으로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공 기뢰와 딱 맞는 적절한 무기 체계를 이미 한국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FA-50 경공격기인데요.
FA-50은 로우급 전투기로 항공폭탄을 이용한 근접 화력 지원인 CAS 같은 지상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종입니다. 우리 공군의 수적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A-50의 활공 기뢰를 단다면 전폭기의 초음속 비행 능력과 활공 기뢰의 우수한 사거리로 인해 그 위력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느라 공중 지배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황에서는 적 군항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거나 기뢰로 적의 항로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격까지 저렴해서 다수를 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활공 기뢰는 로우급 전투기와는 찰떡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활공 기뢰가 완성되어 FA-50에 통합된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해양 국가들에서 주문이 폭주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FA-50의 활공 기뢰를 다는 정도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한국형 해상 초계기입니다. 해상 초계기는 일반적으로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적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상황에 따라 대한 미사일, 폭뢰, 어뢰 등을 이용해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의 항공기인데요. 그래서 아무런 무장도 없어 보이는 생김새와 달리 전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해군이 가진 해상 초계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명예를 지켜온 P-3 오라이언 계통과 최근 도입이 결정되어 미국 보밍사에서 초도기의 제작이 한창의 P-5 포세이돈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P-3은 여러 차례에 걸친 개량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P-8은 높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 반쪽짜리라는 것이죠. 더 가관인 건 최근 여러 차례 막장 행각을 벌이며 명성에 떨어진 갑질 보잉의 항공기답게 첫 기체가 인도되는 데에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국산 초계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DX 코리아에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형상이 공개된 수송기를 기반으로 초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날개 형상, 개발 단가, 개발 기간, 양산 대수 부족으로 인한 양산 단가의 상승과 유지 관리비의 폭등 등 여러 이슈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활공 기뢰처럼 한국형 초계기가 쓸 수 있는 국산 무기가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활공 기뢰, 천룡 공대지 미사일, 해성 대한 미사일 같은 국산 무기를 외국 항공기에 통합하고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국산 초계기를 만드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군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거리 튜브였습니다.